35년을 함께한 아내, 결국 날 도구로 배신했습니다. 저는 지금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와인잔이 제 앞에 놓여 있죠. 이 이야기는 제가 62년을 살면서 겪은 일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내가 갑자기 저를 이곳으로 초대했거든요. 결혼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내 수진이 오늘 아침 제게 말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평생 저에게 무심했던 사람이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게 낯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레스토랑은 제가 평소 올 만한 곳이 아닙니다. 1인당 2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죠. 테이블마다 양초가 켜져 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주었어요. 깊은 루비색 액체가 잔을 채워가는 모습이 참 우아했습니다. 수지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죠. 저는 은퇴한 지 1년이 됐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공허했어요. 아내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수진이 달라졌어요. 제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외출할 때도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늦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도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특별히 대접할게요. 수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62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향을 맡아봤어요. 깊고 풍부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수진도 자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따라서 잔을 들었어요. 입술에 거의 닿으려는 순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진동이 테이블 위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전화를 받는 게 실례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화면을 보니 이수진 변호사였어요. 제 옛 제자죠.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 그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제가 지금 와인을 마시려던 거려. 본능적으로 손을 멈췄어요. 와인잔이 입술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수진이 제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조함과 긴장이 섞여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이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30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했죠. 직접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전화로는 안 된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여보, 무슨 전화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헐버무렸습니다. 제자가 급한 일이 있다고요. 손은 여전히 와인잔을 쥐고 있었죠. 와인잔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거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두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지금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저를 속이지 못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온몸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수진에게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보였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메인 요리를 가져왔어요. 스테이크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죠. 포크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도 똑같이 포크를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부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분위기였죠.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을 계속 쳐다봤어요. 이 수진이 언제 올까요? 빨리 와주길 바랐습니다. 뭐가 됐든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수진도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죠. 여보, 왜 안 드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가 갑자기 안 좋다고요. 평생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해야 했죠. 와인잔이 여전히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 붉은 액체가 마치 경고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조금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으로요. 저는 김현수입니다. 올해 62세죠.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삶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범 사원이었죠. 지각 한 번 안 했고 결근도 없었어요. 성과도 좋았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믿고 따랐죠. 상사들도 인정해줬어요. 그렇게 37년을 일했습니다. 작년에 은퇴했어요. 퇴직금은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감사패도 받았죠. 송별회도 성대하게 열렸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렸죠. 뭘 봐야 할지 몰랐어요.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죠. 산책을 나갔어요. 3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할 게 없었거든요. 수진과의 대화도 없었어요.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상을 차렸죠. 저는 먹었어요. 말없이 숟가락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수진도 아무 말 없었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밥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수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죠. 저는 거실로 갔어요.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됐어요. 수진과 저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인상이 좋았죠.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들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결혼했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신혼이었으니까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죠. 주말에 함께 시장도 갔어요. 영화도 봤습니다. 행복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일에 빠져들면서부터였어요. 야근이 잦았습니다. 주말 출근도 많았죠. 집에 있어도 일 생각만 했어요. 수진과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수진도 변했어요. 말이 줄었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죠. 제게 무언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됐죠. 아이는 없었어요. 초반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죠. 병원도 다녔어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냥 안 되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했습니다. 수진도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했어요. 수진은 집안일을 했죠. 가끔 요가를 하러 나갔습니다. 요가 강사 자격증도 땄어요. 작은 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했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수진에게도 뭔가 할 일이 생긴 거니까요. 여보,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 가실래요? 은퇴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건 게 몇 년 만인지 몰랐거든요. 기뻤습니다.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걸었죠.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그 뒤로 수진의 태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줬어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저녁 식사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죠. 외출할 때 옷을 챙겨줬어요. 감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비 온다며 우산 챙기라고 했죠. 저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죠.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을 안아줬죠. 오랜만이었어요.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수진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아내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앞으로 잘 살면 되니까요. 보험도 들었습니다. 2주 전이었어요. 수진이 권했죠. 나이가 있으니 건강 챙기자고 했습니다. 좋은 보험, 상품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보험금은 3억 원이었어요. 수익자는 당연히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진이 말했어요. 내일 특별한 곳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고생했으니 대접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기뻤어요. 수진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 시간 비워두세요. 제가 특별히 대접할게요. 수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오늘 레스토랑에 온 겁니다. 하지만 와인잔을 들려던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이수진 변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죠. 제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상한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3개월 전부터 수진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35년 동안 무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한 겁니다. 뭔가 이상했죠. 수지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식탁을 차렸어요. 계란 프라이에 토스트, 신선한 샐러드까지요. 예전엔 그냥 밥이랑 김치만 내놨거든요. 커피도 직접 내려줬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드립으로 내렸어요. 향이 좋았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달랐어요. 제 옷을 챙겨줬습니다. 날씨를 확인하고 적당한 옷을 골라줬죠. 스카프도 둘러줬어요. 장갑도 챙겨줬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돌보듯이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제 스케줄을 너무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요. 처음엔 관심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매일 물어봤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가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병원 간다고요. 정기 검진 받으러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몇 시에 가는지, 혼자 가는지, 언제 끝나는지요. 저는 다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휴대전화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갈 때나 잠깐 자리를 비울 때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일찍 돌아왔죠. 수진이 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놀랐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전화벨 소리가 나서 누군지 봤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 뒤로 주의 깊게 봤습니다. 수진이 제 가방도 뒤지는 것 같았어요. 서류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죠. 지갑 안에 카드 순서도 달랐습니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죠. 수진의 전화 통화도 늘었습니다. 예전엔 거의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자주 울렸어요. 벨 소리가 들리면 수진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통화했죠. 목소리를 낮췄어요. 들리지 않게요. 누구랑 통화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요가 센터 사람들이라고요. 수업 일정 조율한다고 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수진이 새 옷을 샀습니다. 젊어 보이는 스타일이었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예전엔 거의 안 했거든요. 향수도 뿌렸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수진이 자기 관리하는 게요. 외출도 잦아졌어요. 요가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었는데 5번으로 늘었죠. 저녁 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수진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요가 수업 간다고 나갔어요. 저는 집에 있었죠. 심심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걷다가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봤습니다. 수진이 누군가와 앉아 있는 거려. 남자였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잘 차려입었죠. 수진과 마주 앉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친밀해 보였어요. 제 발이 멈췄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볼까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수진에게도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가 수업 어땠어? 집에 돌아온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피곤하다며 대답했어요. 오늘 수업이 힘들었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믿기로 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보험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나이도 있으니 건강보험 들자고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보험 설계사가 집에 왔습니다. 남자였어요. 카페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소개했어요. 여보, 최도훈 씨예요. 제 요가 센터 회원이시죠? 최도훈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악수가 강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보험 상담을 받았습니다. 최도훈이 설명했어요. 유창했습니다. 전문적이었죠. 3억 원짜리 종신보험이었어요. 수익자는 수진이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부부니까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최도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형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최도훈이 돌아간 뒤 수진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이 병원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업도 한다고 했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카페에서 본 모습이요. 수진과 최도훈의 웃는 얼굴이요.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제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따져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거든요. 35년을 함께한 아내를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수진이 약속했던 특별한 저녁이요. 아침부터 수진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립스틱도 발랐죠. 붉은색이었습니다. 옷도 새로 입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였죠. 목걸이도 했습니다. 진주 목걸이요. 결혼할 때 제가 선물한 거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는지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에 레스토랑 예약했다고요. 저를 위한 자리라고 했죠.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수진이 제게 말했어요. 옷 갈아입으라고요. 정장을 꺼내줬습니다. 와이셔츠도 다림질해서 준비해뒀더라고요. 넥타이까지 골라줬어요.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오랜만에 차려입으니까 낯설었어요. 여보, 멋지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어요. 62살 노인이 뭐가 멋있냐고 했죠.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뻤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것 같았죠. 저녁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수진이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강남이었죠. 고급 레스토랑이 많은 곳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그런 곳에 가본 지 오래됐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죠.
직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테이블마다 양초가 켜져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렀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쪽이었습니다. 야경이 보였죠.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수진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조해 보였죠.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읽을 수가 없었죠. 가격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코스 요리가 1인당 25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쌌죠. 수진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비싼 곳까지 올 필요 없다고요.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했어요. 제가 평생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왔어요. 주문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제 것까지 주문해줬어요. 스테이크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주문했죠. 고급 와인이었어요. 한 병에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와인이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마개를 땄어요. 따르기 전에 향을 맡게 해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좋은 척했죠. 붉은 와인이 잔에 따라졌습니다. 빛이 참 곱더라고요. 루비처럼 반짝였어요. 수진도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봤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돌아봤죠. 최도훈이었어요. 보험 설계사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 최 원장님. 여기서 뵙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놀란 척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연기라는 거요. 너무 어색했거든요. 최도훈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연히 들렀다가 봤다고 했죠. 인사나 드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말했어요. 잠깐 앉으시죠. 저희도 막 시작하는 참이에요. 제 동의도 없이 수진이 권했습니다. 최도훈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어요. 그러더니 앉았죠. 제 옆자리였습니다. 가까웠어요. 불편했죠. 와인잔이 하나 더 왔습니다. 최도훈 것이었어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죠.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수진과 최도훈이 주로 말했어요. 요가 센터 이야기였습니다. 회원들 이야기도 했죠.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식사가 나왔어요. 전체 요리였습니다.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었죠. 먹었습니다. 맛은 좋았어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편했거든요. 최도훈이 와인을 들었습니다. 건배하자고 했어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라고 했죠. 수진도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좋은 인연의 건배. 최도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짤랑 소리가 났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쌀했어요. 목으로 넘어갔죠.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였어요. 겉은 바삭하게 구워져 있었죠. 속은 분홍빛이었습니다. 미디엄 레어라고 했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고기를 자르려고 했죠.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긴장해서요. 수진과 최도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최도훈이 말했습니다. 와인을 더 마시자고요. 좋은 와인이니까 아까워서요. 수진이 동의했어요. 제 잔에 와인을 더 따랐습니다. 거의 가득 찼죠.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술을 많이 못 마시거든요. 하지만 분위기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죠. 수진과 최도훈이 계속 권했어요. 와인이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했죠. 저는 조금씩 마셨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최도훈이 자기 잔을 비웠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제 잔을 쳐다봤습니다.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죠. 김 선생님 드세요. 오늘 좋은 날인데. 최도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에 거의 닿으려는 순간이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수진 변호사였어요. 제 제자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그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도훈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알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려. 제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쥔 채로요. 전화기 너머로 이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지금 당장 그 잔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30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수진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습니다. 진짜였어요. 거짓이 아니었죠. 수진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소가 사라졌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니, 두려워하고 있었죠. 최도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유로운 태도가 싹 사라졌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제 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제 손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잔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조심스럽게요.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여보, 무슨 전화였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테이블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제자한테서 온 전화라고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곧 온다고 했죠. 여기로요. 수진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최도훈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까까지 화기애애했던 게 거짓말 같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최도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약속이 생각났다고 했어요. 먼저 가봐야겠다고 했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죠. 수진과 저만 남았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포크를 집었어요. 스테이크를 자르려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포크가 접시를 긁는 소리가 났어요. 저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냥 앉아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 감정이요. 여보, 왜 그래요? 와인이 맛없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배가 안 좋다고 했어요. 갑자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5분이 30분 같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저희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구를 계속 쳐다봤어요. 이수진이 언제 올까요?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답답했거든요. 수진도 입구를 봤습니다.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손으로 냅킨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이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를 찾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수진이 저를 봤어요. 달려왔죠.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수진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인은 안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크게 숨을 내쉬었죠. 수진이 이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누구냐고 물었죠. 이수진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변호사라고 했어요. 선생님의 제자라고 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이요. 제 옆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죠. 두꺼웠어요.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라고 했어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수진과 최도훈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거였어요. 친밀하게 앉아 있었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통화 기록도 있었습니다. 수진과 최도훈이 주고받은 문자였어요. 읽었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를 없애고 나누자는 내용이었어요. 약물 구입 내역도 있었습니다. 최도훈이 산 거였어요. 독극물이었습니다. 와인에 타려고 한 거였죠. 저를 죽이려고요. 선생님, 부인과 저 남자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35년을 함께한 아내를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거든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이수진이 저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어요. 수진은 혼자 레스토랑에 남았죠. 제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수진의 울먹이는 얼굴이 눈에 밟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았어요. 이수진이 따뜻한 차를 주문해줬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이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더 꺼냈습니다. 아까 레스토랑에서 본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사진,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약물 구매 증거까지 빼곡했죠.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볼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수진과 최도훈은 연인 같았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보고 웃는 모습, 심지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있었죠.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죠. 이 모든 게 진짜였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이 증거들은 3개월에 걸쳐 수집한 겁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침착했지만 제 고통을 이해하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이수진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인 김민재 기자가 최도훈을 취재하다가 발견했다고 했죠. 최도훈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진과의 관계도 드러났다고 했어요. 통화 기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진과 최도훈의 문자 내용이 적나라했어요. 보험금 3억을 나눠 갖자는 이야기, 저를 없애는 방법에 대한 논의, 심지어 제가 죽은 후의 삶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죽으면 해외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너무 치밀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약물 구매 내역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도훈이 한 달 전에 독극물을 구입했더라고요. 병원 원장 신분을 이용해서 의료용으로 구한 거였죠. 소량만 섭취해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설명해줬어요. 이 약물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돼서 부검을 해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죠. 완전 범죄를 노린 거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있었어요. 최도훈이 수진에게 돈을 여러 번 보냈더라고요. 매달 200만 원씩이었습니다. 3개월간 총 600만 원이었죠. 수진이 그 돈을 받으면서 뭘 했는지도 추적했다고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미용실도 다니더라고요. 저를 속이면서 다른 남자 돈으로 치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부인이 갑자기 친절해진 시기가 3개월 전이라고 하셨죠?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이 달라졌다고 느꼈죠. 이수진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최도훈과 수진의 첫 만남 기록이었어요. 요가 센터에서 만난 게 4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륜 관계가 시작된 게 3개월 반 전이었죠. 수진이 저에게 친절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수진은 최도훈과 사랑에 빠졌고 저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친절한 척했던 거죠. 의심받지 않으려고요. 보험도 그때 가입했습니다. 2주 전에 3억짜리 보험을 든 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모든 게 제 목숨의 값을 매긴 거래였습니다. 이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최도훈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남편이 의문의 심정마비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보험금은 2억이었고 그 여성과 최도훈이 나눠 가졌다고 했죠.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최도훈은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오늘 와인에 분명히 약물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이수진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와인을 마셨다면 지금쯤 응급실에 실려갔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 한 통이 제 목숨을 구한 셈이었죠. 이수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죽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요. 김민재 기자도 함께 조사했다고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최도훈의 병원 기록까지 파헤쳤다고 했어요. 최도훈이 운영하는 병원에 비리도 많았다고 했죠. 불법 시술, 허위 청구, 의료 사고, 은폐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자고 했어요. 현장에서 자백을 받아내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녹음이나 영상으로 두 사람의 범행을 입증하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주세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이수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과 최도훈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었죠. 35년간 쌓아온 신뢰를 산산조각 낸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이수진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3일 후 다시 만나자고 수진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장소를 정하겠다고 했죠. 수진과 최도훈을 함께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녹음하고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이수진이 안경형 카메라를 준비해줬습니다. 작은 녹음기도 줬죠. 김민재 기자도 함께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울었던 모양입니다. 저를 보자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요. 이번에는 제가 장소를 정하겠다고 했죠. 최도훈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부하면 이혼하겠다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레스토랑 개인실이었어요. 이수진이 예약해준 곳이었죠. 김민재 기자도 옆방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경형 카메라를 착용했어요. 녹음기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수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3일 동안 제대로 못 잤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했어요. 앉으라고 했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10분 후 최도훈이 왔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저에게 악수를 청했죠. 저는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유지했어요. 최도훈이 자리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냐고요?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수진과 최도훈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난 3개월간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도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부인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것도 알고 호텔에 함께 간 것도 안다고 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다고 했죠. 최도훈이 수진에게 돈을 보낸 것까지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최도훈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잘못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두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신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도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냐며 화를 냈어요. 증거나 있냐고 소리쳤죠. 저는 침착하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사진들, 통화 기록, 약물 구매 내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도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이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계속 울었죠. 최도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마시려던 와인에 독극물이 들어있었다는 것도 안다고요. 최도훈 씨, 당신은 5년 전에도 같은 수법을 썼죠? 제가 물었습니다. 최도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부인했죠.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5년 전 사건 기록도 꺼냈어요. 당시 교제하던 여성의 남편이 의문사한 사건이었죠. 최도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도훈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수진 때문이라고 소리쳤어요. 자기는 수진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 했죠. 수진이 보험금을 나누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최도훈을 쳐다봤어요. 배신감에 얼굴이 일그러졌죠. 수진도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모든 게 최도훈의 계획이었다고 했죠. 자기는 그저 사랑에 빠졌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도훈이 보험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주장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안경 카메라가 모든 걸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도 작동 중이었죠. 두 사람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서로를 배신한다고 했죠. 최도훈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자기가 약을 구한 건 맞지만 실제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죠. 그저 수진을 협박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이 그의 거짓말을 증명했어요. 수진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래전부터 불행했다고 했죠. 최도훈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꿈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인까지 계획한 건 최도훈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자기는 그저 따라갔을 뿐이라고 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이수진과 김민재 기자가 함께였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거였죠. 경찰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진이 울부짖었어요. 최도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수진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허무함도 밀려왔죠.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요. 하지만 정의는 세워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던 집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 벽에 걸린 사진들까지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달라진 거겠죠.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수진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립스틱, 소파에 걸쳐진 가디건,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이 보였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물건들은 평범한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신의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수진도 진심으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졌고 결국 이런 파국을 맞게 된 겁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수진이었어요. 수진과 최도훈이 정식으로 기소됐다고 알려줬습니다.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였죠.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최도훈의 과거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죄를 밝혀낼 거라고 했죠.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수진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이수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에게 배신당한 채로 죽었겠죠. 그나마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수진이 며칠 전에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요.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게 데워서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도 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음식들마저 거짓으로 느껴졌거든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였죠. 식탁에 앉아서 혼자 먹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예전에도 수진과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 함께 있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저녁 무렵 김민재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이 사건이 기사화된다고 알려줬어요. 최도훈의 병원 비리와 과거, 보험 사기 전력도 함께 보도될 거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전장을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 서로 점점 멀어지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3개월간의 거짓된 다정함까지요.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을 사랑했냐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분명 좋아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꿨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은 익숙함으로 변했고 익숙함은 무관심으로 바뀌었어요. 제 책임도 있었습니다.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를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수진의 선택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불행하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수진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요. 그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 갔습니다. 첫 공판이었어요. 수진이 법정에 섰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걸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느껴졌죠.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도훈도 같은 법정에 섰습니다.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죠. 모든 게 수진의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있자니 한심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탓하는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진은 징역 12년, 최도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그리고 최도훈의 경우 과거 범죄까지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이제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요. 62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고 정의를 세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외롭겠죠. 쓸쓸할 거예요. 하지만 거짓된 행복보다는 고독한 진실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진실을 알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으니까요. 수진이 떠난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언젠가는 다른 무언가로 채워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평생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제 삶의 일부니까요. 사랑했던 만큼 아프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저는 조명을 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